네,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긴급 간담회 사회를 맡은 이재현입니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긴급 간담회는 각종 지표와 민생 현장의 절규를 예면한 채 강행 중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여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인에게 삶의 희망을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개최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8월 16일 여야간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또 특히 지역 주민들, 지방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 프리덤법을 꼭 처리하고자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합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비록 핵심적인 규제개혁, 민생경제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는 못했지만은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경제를 살리는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민주당도 경제를 억제하는 규제를 풀자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변형된 규제를 가져가려 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조차 처리를 주문한 규제의 1호 법안,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 은행법이 집권 여당 민주당 내부의 이견으로 무산되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경제 회복과 규제개혁에 나설 의향이 있기는 한 것인지 여당이 스스로 경제 반공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70조 슈퍼 예산도 예산을 무조건 퍼붓기만 한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아무리 마중물을 들이고도 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불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연정 수준의 협치를 한다더니 협치 내각은 고사하고 토드코 친문 내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닥에 자리만 나눠먹는 개각이 되고 말았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장관 자리 몇 개 바꾸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정책을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결과는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심기일정하겠다고 하지만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여전히 심기 불편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요즘 이 통계 관련해서 참 국민들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이런 가늠쇠가 되고 있는 몇몇 여론 통계조사 기관의 이 발표도 문재인 정권의 주사를 맞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부의 극치를 가져가지 않으면 사업 운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그런 조사 방식을 가져가면서 이걸 국민들에게 내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문제가 소개를 합니다. 8월 20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여론조사는 문항 구성 자체가 여론 조작에 가깝습니다. 긍정적 인식을 심을 줄 수 있는 내용만 열거해서 찬성 답변을 유도한 내용 한번 보십시오. 최근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의료, 주거, 교육, 통신 등 가계지출 증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영세 상호인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치매국가 책임제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성장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효과가 미흡하지만 겨우 1년 지났으므로 기본 방향을 유지해야 합니다. 2번, 부작용이 크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3번, 잘 모르고. 이렇게 여론 조작에 가까운 문항 구성을 한 결과, 여론조사 결과는 기본 방향 유지는 55.9%, 전면 폐지는 33.4%. 이처럼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또 국민 다수가 소득주도 성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은 자아자찬합니다.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 임명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해야 굴러갈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은 통계 조작 성장, 여론 조작 성장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잘 안 나가는데 정부는 계기판만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조작된 이 계기판을 믿고 운전하시다가 대행사고 나시면 우리 국민들 피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재인 정권 대통령 접근 핵심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국민들 초등학교 1학년 3반 애들 데리고 물어도 이거는 정부가 조작된 통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하청업체가 하는 일로밖에 인식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걸 리얼미터 이런 토론, 이런 통계조사 기관 이걸 갖다 말이야. 통계조사라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걸 말을 이렇게 여론조사 통계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업체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정부 광급공사의 각급 조사 이런 통계 사업을 이 정부 아니면은 수주를 못해서 이러는 건지 한심하게 그죠? 총장님. 네. 다음은 정책위원장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이제는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계십니다. 생산과 투자는 위축되고 생활 물가는 껑충 튀면서
소비 심리마저 꽁꽁 얼어붙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수출 부분들은 부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고용 참사에 이어 소득 양극화가 10년에 가장 심각한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급하고 아쉬워도 통계 수치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발표하면 됩니다. 통계청장 하나 바꾼다고 해서 통계 수치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통계 지표가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은 1년 만에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 그 누구도 사과나 반성의 한마디였고 실패한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가 잘못된 탓이라며 사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청와대 입맛대로 바꾸면 없던 일자리가 생기고 쪼그라든 저소득층이 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또한 장관 몇 명 바꾼다고 해서 악화되는 국면을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만 바꾸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독선과 오기로는 결코 우리 경제를 바르게 진단할 수도 제대로 처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해봐서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때 야당의 협조도 받을 수 있고 올바른 탈출구의 길도 열릴 것임을 촉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 촉구대회를 오늘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리니만큼 오늘 좋은 말씀 주시는 거 저희 야당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재욱 원내수석 부대표로부터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어제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이 됐습니다.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법안임을 감안할 때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여당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제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법안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원하던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무산이 됐습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기업들의 희망도 함께 물 건너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시도지사들을 모아서 일자리 창출에 정부와 함께 하자고 했는데 집권 여당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을 보기 좋게 발로 걷어찬 꼴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시민단체, 노조 등 지지 세력의 장애물을 과감히 벗어내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여야 협치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보다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오늘 민주당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 규제 관련 법안들 또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기를 촉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역대의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10명의 경제 장관들께서 10명 중에서 9명이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장하선 실장은 끝끝내
지난 주말 보도 성장을 밀어붙여야 된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모시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고용 탐사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제가 느끼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그 산업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탈산업, 농업화, 공무원화, 공공부문화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의도했든 안 했든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는 거는요. 민간 비농림업 취업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2018년 7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고 하지만 농림업이 6만 1,000명이 늘고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농업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농림업이 이게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매년 6만 2천 명씩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농림업 취업자가. 그러던 것이 공교롭게도 2017년 5월에 딱 제로가 되고요. 2017년 6월부터 플러스로 증가세로 완전히 돼가지고 그 후에 한 번도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 계속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농업국가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더불어서 그전까지 마이너스였던 농림업 취업자가 증가세가요, 감소세가 추세를 뛰어넘어서 증가세가 되고, 그리고 제조업은 12만 7천 명이 줄었죠.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이게 농업국가로 가고 있는 거 아니고 뭡니까 지금 우리가? 네? 뭐 농업국가가 좋을 수도 있어요. 60년대 70년대 많은 서울대 교수들이 그걸 지향했으니까 네?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탈원전이 아니라 탈산업, 탈공업, 탈제조업, 그 다음에 농업국가로 가고 있고, 공무원은 6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공무원은. 또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그 보건업리 사회복지사업, 이거는 14만 9천 명이 늘고요. 이런 것들이 공무원화, 공공부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농림업의 생산성이 늘어났다는 거 여러분 뭐 그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매출이 급증했다라든가. 아마 이유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의료보험 관련해서 지금 의료보험이 뭐 지역의료 해가지고 막 늘어나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 농림업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농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탈산업 농업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6만 6천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민간에, 그러니까 공무원을 뺀 민간, 공공부문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민간,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는 그러니까 6만 6천하고 6만 1천하고 12만 7천이니까 그걸 빼게 되면 12만 2천 명이 감소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민간 비농림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노동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 노동시장이. 공무원 제외하고 농림업 제외하면. 이건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게 2014년에 바로 민간 비농림업 취업자 증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14년에 71만 1000명이 늘었던 것이 쭉쭉 떨어져서, 물론 2017년 6월에도 26만 4천 명이나 증가했는데 이것이 12만 2천 명 감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40만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림업 취업자는 1998년 이후에 매년 6만 2천 명씩 감소해 왔던 거예요. 그것이 2017년 6월부터 증가세로 돌아간 다음에 지금 6만 6천 명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여기에다가요, 이 12만 2천 명 감소에다가 잠깐 아까 얘기했던 정부 지원을 받고 대부분 비영리 단체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제외를 하게 되면 이게 14만 9천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27만 1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인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시설관리업, 도소매업 보게 되면 1년 사이에 34만 4천 명이 감소를 했고, 직종으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직종인 생산직과 판매직의 경우에는 26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또 종사당 지위별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임시 일용 근로자가 23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은 거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로 임금이 오르니까 특별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용이 감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럼 전체 고용률은 어떻게 되느냐?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이 고용률, 이거는 0.3%포인트 하락을 했고, 특히 40대, 우리나라의 그 프라이머리 워커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근로자층인 40대의 경우에 고용률이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업자는 100만 명이 계속 넘고 있고, 실업률은 0.3%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뭐 잠깐 여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가계 동향 조사에 나오는 결과가 올해 2, 4분기에 저는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을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처분 가능 소득이고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보조금 받은 거, 세금 뺀 거 이런 거 다 한 처분 가능 소득의 실질, 사실 인플레이션도 지금 1.5%포인트입니다. 1.5% 지금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을 계산하게 되면 1년 전에 비해서 1분위는 11.0%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2분위 4.8% 감소하고, 3분위는 4.2% 감소한 것으로. 반면에 그러니까 하위 60%까지는 다 감소했고요. 상위 40%. 그래서 상위 20% 여기는 증가를 했죠. 4분위가 0.2% 증가했고 5분위가 5.4%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의 5분위 배율은 여러분 뭐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5.23으로 아까 어느 분도 지적했지만 2009년 이후에 최고를 기록하는 소득 격차가 심화됐다. 저는 소득 격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치 중립적인 얘기예요. 소득 불균형이나 뭐 불균등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소득 격차라는 말을 저는 씁니다. 소득 격차가 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준다고 해서 좋은 건 반드시 아니니까 이거는 소득 격차라는 것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가치 판단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득 격차가 커졌다, 확대됐다. 이 정부가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고 출발했는데 소득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그거를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고용이나 이 소득으로 소득 격차로 상징되는 복지나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복지 정책은 명백한 실패라고, 소득 주도 성장은 명백한 실패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러한 정책 실패를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라든가 날씨 탓이라든가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 성장률을 비교한 겁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우리나라에 1988년도부터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요점을 제외한 98년인데 이걸 제외하면 특별하게 이런 관계를 알 수 있고, 이거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근데 역시 그런 요거를 포함해도 그렇고요. 음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만 뭐 국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OECD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지금은 35개가 됐지만 제가 분석할 때는 34개의 OECD 국가가 있었고, 그러면서 또 최저임금제가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요. 이 기간 동안에 독일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빠지고, 그래서 15개 OECD 국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 거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굉장히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이나 직종의
고용이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 2017년 대비 2019년의 그 최저임금은 29.1%가 상승하는 것인데 그냥 29.1%를 그냥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평균임금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이렇게 29.1%가 상승을 하게 되면 10.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상 평균임금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추정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이 0.54%포인트 하락할 것이고, 이거는 향후 5년 동안에 5조 원 정도의 국내 총생산 감소가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총생산 감소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임금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고려하고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증발해서 없어져 버리는 국내 총생산 손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쓸 수 있죠? 15분이니까 얼마 나왔어요? 이거 카운트하는 거. 네? 네? 그래,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아 15분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10분 정도 더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비정규직, 이거 뭐 저하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도 대 나름대로 추정에 의하면 국내 총생산이 29조 감소합니다. 향후 5년 동안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이거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도 그렇죠. 이것도 제 추정에 의하면 향후 5년 동안에 국내 총생산이 47조 원 정도 감소해서 이 세 개만 가지고도 5년 동안에 한 281조 정도 원 정도의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 수요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파생 수요라는 거예요. 왜냐면 노동 수요 자체는, 노동은 왜 필요하냐면 생산에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아웃풋 마켓, 생산물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대로 노동 시장에 그냥 노정이 됩니다. 특히 그리고 노동 수요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가 줄게 되면 노동 수요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파생 수요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생산물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고용이 줄어야 하는데, 우리는 60세 이상의 정년 강제화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5에서 29세 실업자, 취업준비자, 구직 단념자를 15에서 29세만 뽑아서 보게 되면 여기 경제 위기가 극복되면서 이 숫자가 줄어가다가 2012년에 77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2013년 5월에 우리 정년 60세 강자가 되면서 이게 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눈에 딱 보이죠. 그래서 79만 5천 명이 매년 7, 8만씩 늘어가지고 이게 113만 7천 명, 그러니까 36만 2천 명이 증가를 합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15에서 29세 요 연령층의 실업자, 취업준비자, 구직 단념자가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직장을 못 구했다는 거고요. 이게 청년 고용 절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토란 같은 일자리가 한 40만 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고용 절벽이죠. 더더욱 일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잘 선진국이 되려면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향해야 될 바입니다. 자한당도 이거 아마 품지 못할 것 같지만 하여튼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이 근로기준법 중심의 노동시장이에요. 개별적으로. 이거를 근로개혁법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은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관습법이에요.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의고용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로자는 자기 마음대로 직장을 그만둘 수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직장에 자기가 좋은 직장 있다 그러면 한 달 해가지고 그만두고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퀄 푸팅은 뭘까요? 이퀄 푸팅은 사용자들 그와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로계획에 어긋나는 조항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듯이 사용자도 언제라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아무 이유 없이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 가능한 것이
employment at will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근로계약법, 노동계약법을 제정해서 근로기준법, 노동기준법과 더불어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이 지금 근로계약법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장경제의 거래라는 것은 여러분 자발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는 쌍방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걸 그대로 냅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953년 5월 10일 날 공포된 근로기준법이 계속해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기준이고 자발적인 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만을 남기고 근로계약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또 자유계약의 원칙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제가 또 한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미국의 그 고용계약서에 나오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제가 일부러 따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고용은 at will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미 고용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각 이더 파티가 각 그 사용자든 근로자든 그 이 관계를 고용계약을 anytime 어느 때든지 이유가 있든 없든 터미네이트 끝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제일 첫 페이지 첫 문장입니다. 이게 첫 그 인프로먼트 컨트랙트에 나오는 첫 문장이고 그 다음에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연봉은 여기 가로 열고 이그잼트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그잼트가 뭐냐면 화이트 칼라 이그잼트를 해가지고 너는 초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근본적으로 하려면 이런 식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노동개혁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산의 이에 대해서는 자본과 노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본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소위 파이낸셜 마켓 인터미디어라고 해가지고 은행, 증권, 보험, 리스라고 해가지고 자본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중개기관들이 있는데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선, 파견, 용역, 리스가 그에 해당되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구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 중개기관이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원노조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법에 따라서. 그 외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파견법에서 32개 직종이 있고 그렇지만 근데 사실 노동시장이 금융시장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정보 비대치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중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엄청 필요한데 그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근본적인 노동개혁을 생각할 때는 이것도 내가 그래서 노용이라는 말을 한 30년 전에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별로 쓰이질 않고 있지만 금융의 그 용자와 노동의 노자를 합쳐서 노용시장으로 해서 이것도 금융시장에 준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노용산업인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성장 가능성은 미국 기준으로 한 95%, 제가 추정한 거에 의하면 영국 기준으로 84%. 사실 우리 어떤 면에서 이게 법만 바뀌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노동조합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조합이 21세기에 해야 되는 역할이 이런 중개 기능을 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죠. 네. 너무 근본적인 것들 있고 뭐 있지만 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성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셔서 우리 근본적인 노동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일표 우리 위원장님 산재중개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박기성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을 강구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통이 이제 어느 곳보다도 가장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이제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많은 말씀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만, 이 현재 상황은 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다 보니까 이제 중하위 소득 계층과 또 자영업자와 알바생 간의 제로섬 게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맞서서 직원과 알바생을 해고하거나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직접 노동으로 맞서는 형국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께서 많은 통계를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 산업의와 관련된 통계 중에 전국 산업단지 가동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국 40개 산업단지 중에 가동률이 70% 이하인 곳이 10곳 이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있는 산업단지에 가보면 공장 매물로 나오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지난 20년 평균 가동률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 5명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데 이 월급이 2년 동안 30%가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은 고정되어 있고 인건비는 확 늘어나서 도저히 공장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 말 기준 창원공단 전체 4천여 개 공장 중에 직원을 하나도 안 두고 다 내보낸 곳이 150개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대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고, 가장 큰 직격탄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독특한 지위에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수익이 근로자들이 임금 정도를 오락가락하는 그 정도 소득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바로 이분들에 대한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 사업에 대한 존폐를 위협하는, 이분들의 사업의 기반을 흔드는 그런 효과를 이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정부가 지금 많은 일자리 지원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다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해달라.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절반 이하로 하든지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이분들을 넘어서 많은 중소기업들까지 큰 타격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은 이제 우리 산업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 산업 경쟁력과 관련돼서 이 소득주도 성장을 어떻게 빨리 바꿔나가야 될지, 앞으로 우리 산업부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런 변화를 잘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이 성장을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를 확대하고 그것이 고용 확대를 일으키고 그것이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소득과 성장의 선순환인데,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가 죽어 있는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번 더 듣고 얘기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또 경제 전문가이신 김종석 정무위 간사님 말씀 듣고 또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지금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고용 있는 자영업자 수가 7만 명이 늘었다. 그리고 고용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10만 명이 줄었다. 근데 고용 있는 자영업자 7만 명이 늘었다. 굉장히 의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사람 데리고 등록 안 하고 가족이나 알바생 데리고 나홀로 영업을 하고 하던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 받으려고 와이프나 아들이나 동생을 피고용인으로 등록하고 보조금 받으러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7만 명이 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이면에는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저는 그 통계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박 교수님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평가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나요? 네, 각상도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박상도입니다. 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 사용자를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그 마지노선, 정부가 이 정도는 안 주면은 사업자를 처벌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이 이제 그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나는 소득이 안 들은, 그 자영업자가 나는 소득이 안 들었는데 정부가 바뀌니까 갑자기 이 마지노선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30%나 올려놓고 너 처벌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처벌하고자 하는 본래 입법 취지는 적어도 이만큼 정도는 주고 그 고용을 해라, 이런 취지를 이제 해서 만들었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게 갑자기 30% 올려버리면은 소득이 안 는 자영업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처벌하는 규정 자체를 이걸 없애고, 지금 현재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하는 거는 목표치 아닙니까? 원래 최저임금 형사처벌할 때는 이게 그 한계선에 있는 돈을 안 지급 안 한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최저임금 이만큼 올려놓고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하고, 이 목표를 감당하지 않는 사업자, 그 근로 자영업자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처벌조항 자체는 지금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이 목표치를 그 달성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교수님, 이쪽에서 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좀 띄워주세요. 우선 소상공인 말씀하신 홍 의원님 그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영업자 종업원이 피고용에 있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것도, 그것도 지금 해석에 대해서도요. 김정석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그거를 성공이다, 잘했다고 하는 거 보고 정말 저는 잘됐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정권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장하성 실장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아니면 저런 자꾸 닥질을 해줘야지. 네?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계속 끝까지 지켜주는 게 여러모로
이거를 사실은 듣고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지 않고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지금 거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으니 좀 답답할 뿐이고요. 아까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는요. 최저임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사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된다는 건 현대국가의 책무가 됐어요. 책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의 책무예요. 그거를 최저임금 제도는 영세소상공인한테 떠넘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 영세소상공인한테 국가의 책무를 떠넘기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다. 그런 면에서 저는 부도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세금을 더 거둬서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지금 중소 영세소상공인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확실히 거부를 해야 되고요. 뭐 처벌 조항을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는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라는 것이 7개 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이 거기에 얹혀져요. 근로장려금이. 이 근로장려금이 2018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1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25%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0만 원 해가지고 2,500만 원까지 이게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거를 지금 상황을 그래프를 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A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하게 되면 2천만 원. 그러니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치게 되면 한 2천만 원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급여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요 보라색이 그거예요.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노란색이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그러니까 자기가 2천만 원을 받으면 2천만 원을 벌으면 생계급여가 2천만 원 까져요. 그리고 250만 원, 2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지? 거기에 25%니까 5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 벌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건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실질적인 임금이 어떻게 되냐면 25%가 됩니다. 만 원을 벌게 되면 2,500원 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일하겠습니까? 일 안 하고 생계비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에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A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2천만 원 받게 되면 아마 최저임금도 지금 하기에는 보다 높아서 최저임금 해가지고 하여튼 2천만 원짜리 벌이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도가. 그런데 이거를 막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저는 안심소득제라는 거를 제안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지금 그 제도도 그대로 가고요. 그 이하에 대해서는 5천만 원과 자기 소득의 차액의 40%를 지원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5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2,5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2,500만 원과 5천만 원의 차액 2,500만 원의 40% 그럼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지원하면 내 처분 가능 소득은 3,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 벌었다 그러면 지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치면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절편이고 그러니까 절편이 있는 이거는 기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 기울기가 있는 겁니다. 이 빨간 거. 그러면 지금 이거에 의하면 내가 2천만 원 소득이었다. 내가 지금 생계급여 받지 않고 내가 일을 해서 2천만 원을 벌었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의 40%는 800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은 2,800만 원이 되는 거죠. 아니죠. 2천만 원과 3천만 원의 40%니까 1,200만 원이 늘어나서 3,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200만 원. 이 정도면 일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다시 여기로 오게 되면 만약 안심소득을 하게 되면 이 파란색이 되는데 그럼 A점이 아니라 B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한테 지원되는 게 2천만 원 아니라 1,200만 원 줄었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그 지원이 줄고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을 하니까 GDP가 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처분 가능 소득은 늘고 아까 2천만 원에서 3,200만 원 일석삼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추가적으로 한 20조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추정이 되는데 요번에 늘어나는 예산이 보건복지 노동 예산이 17조 원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거 여기다가 투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더더욱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6조 원 정도의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거 늘어나는데요. 그것도 여기에 투입할 수 있고요. 사실은 지금 재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소득격차 완화 여기 확실히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2015년 진위계수가 이런데 이렇게 됐던 것이 이 안심소득을 시행하게 되면 진위계수로는 35개 중에 33위가 되고 소득 5분위 배율은 29위로 낮아져서 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일을 안 하는데 지금 안심소득제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2,7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자세한 거는 여기에 내가 프린트를 한 것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돼요. 최저임금 제도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건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도 되고요. 물가 상승 정도만 올리면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 국가의 책무예요. 국가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소득 취약계층 확실하게 도와줘야죠. 확실하게 도와주는 제도를 지금의 재원으로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복지 전달 과정에서의 그 누수 때문에 지금 144.7조 원이죠. 요번이 내년에 167조가 된다는 거. 눈먼 돈으로 그냥 흘러서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뭐 할 얘기 무지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책도 냈고 논문도 있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은 참조하시고 저는 이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복지 이거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복지와 노동이 같이 가는 제도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지금 아침에 시간이 굉장히 좀 다들 또 다른 회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그 박혜생 교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토론회라든가 간단한 뽑기로 하고 우리 우경수 비대위원님 여기 어렵게 오셨는데 비대위원님께서 지금 소상공인 대표로 저희 그 비대위원으로 지금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경수 비대위원님의 현장 목소리 좀 한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경수입니다. 그저께 8.29 자영업 소상공인 걸기대회를 눈물로 치르고 왔습니다. 앞으로 더 큰 걸기대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비대위 회의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수없이 많은 저희 자영업 소상공인 가족분 눈물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 언론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절규하면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제가 비가 너무 와서 촬영을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못했는데 그 울면서 하시는 그 여러분의 인터뷰 하나도 방송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인터뷰한 게 아니에요. 악을 쓰고 울면서 절규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저희들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더 크게 예고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도 다녀보고 지금 현재 자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경제 논리나 이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직장을 다녔을 때 직장에서 배운 거, 사회에 나와서 장사를 해보니까 장사 바닥에서 해본 거,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느껴본 거.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 용어 중에 이렇게 풍선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풍선 효과라는 거는 어느 한쪽을 보살피면
어느 한쪽이 눌러지고. 근데 지금 현재의 경제정책, 더군다나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 경제정책은 풍선 효과가 아니라 풍선이 터졌습니다. 터진 정책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은 아까 진짜 현실이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저희 업종 같은 경우 상대보험을 다 들어야 되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얘기하면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말 그대로 자기가 희망하면 그만둬도 되고, 분명히 들어올 때는 단시간 근로자분들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름대로 어떤 고용원을 저희가 채용을 하든 1인을 채용을 하든 10인을 채용하든 20인을 채용하든 다 각자 맞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밤 1시, 2시에 문자가 옵니다.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지만 10일치 일한 급여를 보내주세요. 근데 이미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자꾸 보험을 들으려고 하니 세무사, 노무사 이미 서로 다 갔어. 그 새로 다 가고 다시 오는데 한 2달 걸리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미 그만뒀는데. 그럼 예를 들면 5인, 10인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다 못 사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중산층도 있고 근근히 있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무사, 노무사도 막 짜증을 냅니까? 아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한두 명도 아니고. 저희 업장에는 한 달에 3명, 4명 바뀐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4대 보험, 3대 보험 차이가 매달 틀립니다. 매달. 그럼 이게 맞게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그것부터 짜증이 나고. 고용원 증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 안정장을 준다는데 자꾸 선전하고 홍보하려고 하는데 세대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들었더니 그게 수치로 이상하게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종로에서 학원 강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장님이 좀 암에 걸리셨다고 해서 인사차 한번 지나가는 게 들렸습니다. 근데 학원이 더 커지고 더 멋있어졌더라고요. 가니까 학원생도 많고. 그래서 제가 되게 이 어려운 경기에 잘하고 계신다고 했더니 말도 말하고. 제가 학원 강사 시작할 때는 그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술 학원 학교지만 전투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돈 주고 배워서 취업을 해보려고 하는 학원 강사들이 신이었습니다. 신. 근데 지금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학원 운영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밖에 테이블이 더 학원 시설을 강화하고 학원을 좀 멋지게 해야 되고, 학원을 멋지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칼을 많이 만들어서 휴게실, 독서실 뭐 계속 만들어요. 이게 테이블입니다. 규정. 그러다 보니 점점점 돈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학원도 자꾸 빚을 내서 확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취업의 목적이잖아요. 다 취업하신다고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들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실업률이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은 학원에서 부탁. 단지 2개월, 3개월만 좀 해달라. 부탁하고 학원 강사들이 영업하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생 취업 좀 시켜주세요. 일 많이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시켜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거를 자영업자들이 취업을 시키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너무 얘기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왜 이러지 도대체? 왜 도대체 이걸 만든 분들이 누구시지? 그분도 장사해 보셨나? 그분도 단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한번 이걸 느껴보셨나? 자영업 대책이라고 발표하신 것 중에 가장 통탄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예, 좀 이제 정의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그 취업준비생, 취업
취업 안정자금인가 취업 그 자금이 30만 원, 3개월에 30만 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하면 30만 원 3개월 준다고 합니다. 아하, 폐업하니까 그냥 취직이나 하라는 거구나. 자영업자들은 전 재산을 투자해 생명 같은 사업장을 폐업을 했는데 취업하시는 분이랑 똑같은 테이블에 올려놨고 도대체 이걸 제안한 분이 누군가라도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말씀드릴 거 너무너무 많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우리는 지금 청취했습니다. 네,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간담회를 종합정리하는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박희선 교수님 발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소비자 심리에 이어서 기업 체감 경기 지수마저도 18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출처가 한국원입니다.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17개월 만에 최저. 경제 심리 지수 조사에서도 기업 체감 경기 지수가 18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지수도 지수지만은 경기 지수가 나빠진 것도 이 걱정이지만 경기 지수가 나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마저 걱정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한국은행 총재도 날아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슨 겨울 아무것도 아니고 기업도 소비자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이 실험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 경제에도 화사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 실장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인식 전환의 큰 계기를 가져다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회기 촉구를 위하여 긴급 간담회